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박준혁입니다. 38년간 건설회사 임원으로 일했어요. 퇴직할 때 8억 원을 받았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도 한 채 있었고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죠. 노후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저는 지하 반지하에서 삽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에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통장엔 10억 원 빚만 남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사기당한 것도 아닙니다. 사업 실패도 아니에요. 저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니, 사랑이라 믿었던 것에 속았죠. 35년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췌장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땐 이미 말기였어요. 석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식들은 울었고요. 친척들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3일간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을 때요. 그제야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없는지 그 넓고 조용한 공간이 저를 짓눌렀어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작은 딸은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가끔 전화는 왔어요. 아빠 밥은 드셨어요? 혼자 계시니 힘드시죠?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요.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빴습니다. 며칠에 한 번 전화가 고작이었죠. 그들에게 외롭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35년간 그 자리엔 늘 아내가 있었는데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투덜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잠을 못 잤어요. 낮에도 항상 피곤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다들 부인과 함께 왔더군요. 저만 혼자였습니다. 그날 이후론 친구들 만나기 싫어졌어요. 오히려 더 외로워지니까요.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요. 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잡고 걷는 노부부, 장 보러 가는 중년 부부, 그들을 보면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도 얼마 전까진 그랬는데 이젠 혼자라는 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38년간 매일 출근했는데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안 갔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고요.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흘렀어요. 계절이 2번 바뀌었지만요. 제 아내 계절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시간이 지난다고 나아지지 않더군요. 오히려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등산 동호회는 매주 일요일에 모였어요. 서울 근교산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나가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를 처음 본 건요. 동호회 가입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이름은 윤서연.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63이라고 했어요.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처음엔 그냥 회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히 관심 둘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행 중에요. 제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삐끗했어요. 다들 앞서 가고 있었는데요. 그녀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어요. 파스도 꺼내주고 부축도 해줬습니다. 그날 하산할 때까지 옆에서 걸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산행 후에 밥도 같이 먹고요. 커피도 마셨습니다. 그녀도 남편을 먼저 보냈다고 했어요. 심장마비였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대요. 자식은 딸 하나 있는데요. 외국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거예요. 그녀와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외로움에 대해서, 혼자 사는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공감도 해줬고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그녀와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반찬을 싸왔어요. 제가 혼자 산다는 걸 알고 챙겨준 거였죠. 얼마 만에 받아보는 정성인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 그 반찬으로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맛은 아니었지만요. 누군가 저를 신경 써준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 다음 주엔 제가 과일을 사갔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졌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거든요. 오랜만에 웃음도 나왔고요. 인생이 다시 즐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쯤 만났을 때요. 저는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다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요. 자기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를 만나면서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연애라 어색하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주말마다 만나 영화도 보고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오랜만에 인생이 즐거웠어요. 6달쯤 만났을 때요. 저는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남은 인생 함께 보내자고,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일주일 뒤 그녀가 수락했습니다. 함께 살자고, 서로 의지하며 노후를 보내자고 했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자식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엄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을 생각하세요?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작은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는데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혹시 재산 노리는 사람 아니에요? 확인은 해보셨어요?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해서 만나는 거라고.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너무 성급하다고. 최소 2년은 더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재혼을 하더라도 재산 문제는 확실히 정리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명의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공동명의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어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 외로움은요. 자식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잠들고 아침에 혼자 일어나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 없이 지내는 것. 그 외로움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자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매일을 혼자 버텨야 했어요. 그녀에게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식들이 걱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오히려 자기 때문에 가족 관계가 나빠질까 걱정이라고. 만약 부담스러우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녀 없이 다시 혼자 돌아가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자식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결심했어요. 아이들을 다시 만나 설명했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고. 너희들이 매일 돌봐줄 수 없는 것도 안다고. 제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자식들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말 것. 문제가 생기면 책임 안 진다고. 차가운 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요. 그녀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구청에서 간단하게 신고만 했죠. 자식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믿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저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서로 의지하며 살자고 말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 든든했어요. 외로움이 사라졌고 미래가 밝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이 결정이 제 인생을 무너뜨릴 줄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엔 평화로웠어요. 그녀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습니다. 함께 장도 보러 다니고 주말엔 근처를 산책했어요. 오랜만에 누리는 일상의 행복이었습니다. 텅 비어있던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고요. 저도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8달쯤 됐을 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제 눈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부부 맞아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집도 통장도 다 오빠 이름만 있으니까 저는 왠지 남 같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오빠가 먼저 세상 떠나면 자식들이 상속받을 때 저는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불안하고 서러워요. 평생 함께하자고 약속했는데 제 이름이 하나도 없으니 믿음이 안 가요. 저를 정말 아내로 생각하는 거 맞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게 떠올랐어요.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던 말이요. 공동명예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라던 말이요. 하지만 그녀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녀가 억울해하는 것도 이해가 됐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의 당부와 그녀의 서러움 사이에서요. 결국 저는 그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 아파트가 15억짜리였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고요. 부부라면 재산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그녀를 믿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기 싫었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공동명의로 변경했어요. 그녀는 감사하다며 계속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다고 오빠를 믿어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겐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괜히 말했다간 또 갈등이 생길 게 뻔했으니까요. 그로부터 3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조카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니 아들인데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IT 스타트업이라고 하더군요. 투자를 좀 받으면 크게 성공할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2억 원만 빌려주면 1년 안에 3배로 돌려주겠다고.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2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었고요. 사업이라는 게 워낙 불확실하니까요. 하지만 그녀가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조카가 정말 똑똑하다고, 이번 사업은 확실하다고, 가족인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눈물까지 보이며 애원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녀가 그렇게까지 원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도 믿음직하게 들렸고요. 며칠 후 조카 통장으로 2억 원을 보냈습니다.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어요. 가족인데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서로 믿는 게 중요하다고 그녀가 말했거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차용증 쓰자고 하면 조카를 못 믿는다는 인상을 줄 것 같았어요. 조카는 정말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1년 안에 꼭 갚겠다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후 그녀는 더욱 다정해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주 해줬고요. 함께 있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저를 정말 고마워하는 것 같았고, 저도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남은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요.
재산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요. 신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함정에 제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혼 1년이 됐을 때쯤부터요. 그녀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화면을 뒤집어 놓았어요.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았고요. 문자도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개인적인 통화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의 대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카 사업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돈 빌려준 지 10달쯤 됐을 때였는데 소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녀는 잘 되고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쯤 돈을 갚을 수 있을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지. 그녀는 조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조카가 바쁘다고, 사업이 손이 많이 간다고 했습니다. 돈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믿음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 무렵 이상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온 청구서였어요. 그녀 명의로 발급된 카드였습니다.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달에 500만 원씩 결제돼 있었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카드를 만들어 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 명의 카드가 있는 건지 의아했어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청구된 거냐고.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살림에 필요한 걸 샀다고, 오빠 생일 선물도 준비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500만 원은 설명하기엔 너무 컸어요. 더 따져 묻자 그녀가 화를 냈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부부인데 이 정도 돈도 못 쓰게 해요? 오히려 제가 인색하다며 역정을 냈어요. 처음 보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정하기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 같았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화를 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결국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청구서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큰 금액이었어요.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물었어요. 대체 뭘 샀길래 이렇게 큰 돈이 나가냐고. 제 동의도 없이 이러는 게 맞는 거냐고. 그녀는 또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제가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돈만 아낀다고, 함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자기는 외롭다고, 오빠는 맨날 통장만 신경 쓴다고 울먹였어요. 제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동안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그녀는 말을 거의 안 했고요. 밥도 대충 차려줬습니다. 이전처럼 다정한 모습은 없었죠. 집안 분위기가 너무 불편해서 저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요. 그제야
그녀가 웃으며 화해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계산적으로 느껴졌달까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며칠 다녀오겠다고요. 저는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오빠는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왠지 이상했지만 억지로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간 지 5일째 되던 날, 집에 전화가 왔어요. 그녀 명의로 된 또 다른 카드 회사였습니다. 연체가 됐으니 빨리 납부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카드가 또 있다는 것을요. 그녀가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을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카드가 몇 개나 있냐고, 대체 빚이 얼마나 되냐고 따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녀는 처음엔 발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회사 전화 이야기를 하자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제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제가 잠든 사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복사했고, 이 인터넷으로 카드를 발급받았던 겁니다. 총 7개의 카드였고요. 빚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건 일부에 불과했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부부 사이에 이런 식으로 속일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그녀는 울면서 변명했습니다. 혼자 살다가 결혼하니까 돈 쓸 때가 많았다고, 오빠가 너무 인색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오히려 제 탓을 했어요. 조카 이야기도 다시 꺼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됐냐고, 2억 원은 언제 받을 수 있냐고요. 그녀는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업은 애초에 없었다고, 조카가 도박빚을 갚는데 그 돈을 썼다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억 원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돌려받을 방법도 없었어요. 조카는 연락도 안 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차용증도 없었으니 법적 대응도 어려웠죠. 저는 완전히 당한 겁니다. 그날 밤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태연했습니다. 나가라고요? 이 집은 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공동명의라는 거 잊었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흘 후 그녀가 집을 나갔어요.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났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소송을 건 겁니다.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었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동명의로 바꾼 이상 법적으로 그녀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재산분할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혼인 중 생긴 빚도 절반은 제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재산 절반을 내줘야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합의를 보는 게 낫다고 했어요. 결국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녀 측 변호사와 마주 앉았는데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남처럼 행동했죠. 협상 끝에 아파트를 팔아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15억짜리 강남 아파트가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녀가 만든 카드빚 3억 원도 절반씩 나눠 갚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급하게 처분하느라 시세보다 낮게 팔았어요. 매매 대금을 받아 그녀에게 절반을 줬습니다. 남은 돈으로 카드빚을 정리하고 조카에게 빌려준 2억 원은 그냥 날렸어요. 변호사 비용도 나갔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10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하면서 손해를 받고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니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8억이 넘던 퇴직금과 15억짜리 아파트가 2년 만에 10억 빚으로 바뀐 겁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왜 그랬어요? 저희가 그렇게 말렸는데 왜 안 들었어요?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저희도 살기 바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작은 딸은 더 심했어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거절됐고 나중엔 차단까지 당했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신세질 수도 없었고 친척들에게 손 벌릴 수도 없었어요. 결국 반지하를 알아봤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을 얻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좁은 곳이었죠. 강남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런 곳으로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첫날 밤 반지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널찍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선택한 재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저를 만나기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거요.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어요. 그녀는 이미 4번의 재혼을 반복했고 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5번째 피해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웠어요. 결혼 사기로 입증하려면 애초에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68배 나이에 새벽 4시에 일어나요. 현장으로 가서 막 노동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 틈에 섞여 자재를 나르고 청소를 하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지만 쉴 수 없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하루 일당은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면 250만 원이 됩니다. 반지하, 월세 30만 원, 식비와 생활비 50만 원 정도 쓰고 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이 속도로 가면 7년은 걸릴 겁니다. 그때 제 나이는 75이 돼 있겠죠. 가끔 현장에서 쉬는 시간에 주저앉아 쉽니다.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돕니다. 38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이 2년 만에 날아갔습니다. 아파트도 가족도 모든 걸 잃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잃고 외로우신 분들, 혹시 재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이 크더라도 최소 3년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가세요. 급하게 결정하면 저처럼 후회합니다. 둘째, 재산 문제는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하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공동명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자식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안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들이 옳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판단을 흐리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으세요. 넷째, 상대방의 과거를 확인하세요. 이전 결혼은 어떻게 끝났는지, 재산 상태는 어떤지, 주변 평판은 어떤지, 불편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고 그게 독이 됐어요. 외로움은 이해합니다. 혼자 남겨진 사람의 고통도 압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남은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38년의 땀이 2년 만에 사라지는 고통은 외로움보다 훨씬 큽니다. 여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일합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언젠가 빚을 다 갚고 자식들과도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제 인생은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 한 분이라도 저와 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다면 제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